일이 있어서 며칠 전 저는 과천에 다녀왔습니다. 과천에 가면 MMCA 과천관은 꼭 들립니다. 대학생 때부터 틈만 나면 찾던 저의 애착 공간이거든요. 과천관은 숲과 커브길을 따라 한참 올라가야 만날 수 있는 꽤 깊숙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공원역에서 걷거나 코끼리 열차를 타고 다녔는데요. 이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코끼리 열차. 뚜벅이 대학생이었던 제가 이제는 직접 차를 몰고 올라가고 있으니 괜히 언제 이렇게 컸나 싶어 뭉클했습니다. 주차를 하고 걸어서 미술관으로 향합니다. 요즘 날씨가 진짜 이상해요. 비가 오려다가도 안 오고 그러다가 미친 듯이 쏟아붓고 이날도 그랬습니다. 그래도 올라가는 중에는 안 와서 우산도 안 들고 여유 있게 조각공원 구경도 하고 좋았어요. 저 조각상 조나단 브로프스키의 노래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인데요. 볼 때마다 라퓨타에 나오는 로봇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른 잔디밭 위에 저 조각상만 있는 모습이 왠지 묘하지 않나요? 21년도부터는 이건희 회장의 기증으로 과천관의 전성기가 시작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건희 컬렉션 전시 때에도 왔었는데 세기의 작품들을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벅찼습니다. 현재 상설 전시관에서도 이건희 컬렉션 작품들은 캡션으로 확인을 할 수 있으니 발견하면서 삼성가의 안목을 배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날씨가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빗방울이 좀 굵어지길래 나름 뛰어서 들어가 봅니다. 최근에 무릎에 철과상을 입어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저입니다. 드레싱 관리 잘 받으러 다니고 있어요. 티켓 발권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세상에 또 한바탕 쏟아붓는 중이더라고요. 여기에서 바라보는 비가 오는 풍경은 여름의 한가운데에 있는 느낌이 들어서 왠지 마음이 간질간질했습니다. 여름은 정말 생동감 있는 계절이에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게 해주는 고마운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천관의 상징이기도 한 백남준의 다다익선입니다. 다다익선은 상영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가동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 시간에 맞춰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작품은 1003개의 CRT 브라운관 모니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브라운관의 수명이 한계에 이르면서 작품의 상영이 중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복원 작업을 거쳐 살릴 수 있는 모니터는 그대로 보존하고 복원이 어려운 모니터는 외형을 유지한 채 LCD 부품으로 교체해 2022년 다시 관람객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높이 약 18m에 이르는 이 거대한 작품,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말이니 모니터가 많아서 좋은 건가? 근데 모니터가 많아서 뭐가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작품은 작은 화면마다 한국의 전통 문화와 춤, 음악, 퍼포먼스, 추상 영상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그 수많은 화면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탑을 이룹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작가는 작은 목소리들과 개별의 문화가 서로 연결되어 더 큰 세상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다익선을 둘러싸고 있는 과천관의 시그니처, 나선형 통로는 그 끝에 도달했을 때에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선형 통로 사이에는 서로 다른 전시관으로 향하는 통로가 있고 틈틈이 창문이 나 있어 답답하기보다는 신성한 느낌마저 감돌게 합니다. 빠르지 않은 걸음으로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며 꼭대기에 도달하면 천창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물에 이런 문구가 보입니다. 우리 미술 발전에 길이 빛날 전당을 여기에 세우매 오늘 좋은 날을 기리어 대들보를 올리니 영원토록 발전하여라. 1985년 11월 15일. 이 문구는 과천관이 완성되어 가던 순간 상량식을 기념하며 남긴 기록입니다. 건물을 짓는 기록인 동시에 앞으로 한국 미술이 오래 발전하기를 기원하는 바람이 깃들어진 기도처럼 읽혔습니다. 저 문구를 보며 항상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미술은 올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까? 라고요. 다시 내려가서 한국 근현대 미술 1 파트가 있는 3층 5, 6 전시실로 향했습니다. 시간상 5 전시실만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간혹 미술관에 친구들과 함께 가면 어디부터 시작이야?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바닥에 친절하게 여기 먼저 보세요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영일, 응추 백로, 무르익은 가을 속 백로라는 뜻인데 자세히 보면 새 4마리가 다 같은 새가 아니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3마리의 백로, 여유로운 모습이 아니라 어딘가 바빠 보입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맹금류에게 쫓기고 있었던 거예요. 뒤엔 산이 있고 오른쪽 아래에 물풀 같은 게 있는 것으로 보아 저공비행하며 사냥을 하는 맹금류, 그리고 허겁지겁 달아나는 백로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정찬영은 앞에 소개한 이영일의 제자입니다. 배경을 최소화하고 공작 한 마리에 시선을 집중하게 만드는데요. 당시 여성 화가가 활동하기 쉽지 않았던 시대에 한국 근대 동양화의 중요한 발자취를 남긴 작가입니다. 화려한 색채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깃털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쌓아 올린 채색 기법입니다. 도화서에서 공부한 조선의 마지막 화원, 소림 조석진의 팔폭병풍, 사계산수입니다. 제가 가장 오래 바라본 것은 웅장한 산세가 아니라 그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림은 멈춰 있지만 나지막한 콧노래가 들리고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까지 상상하게 됩니다. 인물들의 여유로운 일상을 바라보고 있자니 숨 쉴 틈 없이 살아가던 제 걸음과 호흡도 어느새 함께 느려졌습니다. 미술관은 오늘도 저를 살렸습니다. 금강산의 생명력과 기상, 먹의 깊이와 거친 붓길 틈 속에서 2차로 향하는 나와 친구의 모습을 떠올렸다면 아직도 저는 정신을 못 차린 거겠죠? 길이 약 3m, 두루마리까지 모두 펼치면 약 4.5m의 대작이 있습니다. 해강 김규진의 해금강 총석이라는 작품입니다. 1920년 김규진은 창덕궁 희정당 벽화를 제작하라는 명을 받고 금강산을 답사했습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의 해금강 총석은 그 과정에서 남겨진 중요한 초본이자 독립된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긴 두루마리 형식 덕분에 실제 해안절경을 따라 걸으며 감상하는 듯한 경험을 제공하는데요. 화폭 곳곳에 이야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주상절리에 소용돌이 치며 부딪히는 파도의 모습, 그리고 물결인 줄 알았지만 자세히 보면 헤엄치며 논일고 있는 물새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 고향에서 한가로웠던 어느 겨울날 물새들이 바다에서 놀고 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안개가 껴있는 걸 표현하진 않았지만 물안개가 껴있었나 봅니다. 저 멀리 보이는 배들은 자세한 형태는 보이지 않지만
언뜻 돛이 보이는 것이 해무가 껴있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제 롤모델들이 있습니다. 꼭대기 언덕에서 한가로이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무릉도원도가 떠오릅니다. 주안상과 함께 뱃놀이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도 있군요. 이도영의 김영절지에서는 절제의 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색이 많지 않으면서 어떠한 부분에서도 과함이 없었고 균형을 잃지 않음이 느껴졌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그랬기에 부담 없이 오래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일상의 기물과 꽃, 과일을 통해 소박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절제된 색채와 여백은 화면을 보는 이에게 고요한 호흡을 만들어주며 전통적인 김영절지의 품격 위에 근대적인 요소를 더해 새로운 시대의 미감을 보여준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이 작품을 보고 있노라면 조용한 서재에서 계절의 향기를 느끼는 듯한 평온함이 전달됩니다. 요즘같이 습하고 때론 무더운 날씨에 한숨 돌리기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언젠가 제 공간에 이도영의 김영절지를 한 폭 따라 그려내서 두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자화상과 인물화가 모여있는 섹션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그림들을 통해 점차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조선의 사람들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중 눈에 띄게 아름다운 인물이 있었습니다. 김인승의 홍선이라는 작품입니다. 아무래도 인물의 이름이 홍선인 것 같죠? 건너편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도 있습니다. 그림자가 서늘한 색이고 나무에 잎이 하나도 없고, 그렇지만 그것들을 제외하면 다른 요소들은 다 따뜻한 색을 띠고 있습니다. 남양집의 특징이죠. 겨울에도 낮에는 볕이 잘 드는 거. 겨울에도 칼바람이 부는 날이 아니면 해가 드는 곳은 항상 따뜻하죠. 얼마나 따뜻했으면 담벼락 아래에 백구가 낮잠을 자고 있겠어요? 이 그림엔 재미있는 사실이 3가지 있습니다. 첫째, 남양집은 실제 오지호가 살던 개성의 초당집 앞마당을 그린 작품입니다. 둘째, 여기에 보이는 소녀는 오지호의 둘째 딸 금희입니다. 셋째, 강아지는 집에서 기르던 삽살이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공간입니다. 작가의 방 이인성에서는 1920년대에 제작한 수채화부터 말년까지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립도서관에 온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이 작품은 강렬한 색채와 단순화된 형태가 어우러져 야수파의 색채감과 초기 큐비즘의 화면 구성이 떠올랐습니다. 흥미로웠던 부분은 수채화 작품임에도 과슈를 사용한 듯한 불투명한 느낌이 눈길을 끌었고, 서양화 재료를 사용하면서도 작품 한편에 낙관을 남겼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그의 섬세한 필치와 아름다운 색감이었습니다. 보는 내내 감탄을 금치 못했던 이인성의 다알리아입니다. 장독대와 빨랫줄에 널린 빨래가 살짝씩 보이는 게 여긴 분명히 한국이다 라는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계절, 어느 시골길 한가운데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직 햇살은 강렬하지만 공기는 서늘함이 감돌고 여름 내내 힘차게 울던 매미 소리는 점차 잦아들고 풀벌레 소리가 제 주변을 채워가는 계절의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작품의 색채는 선명하고 강렬하지만 거칠지 않았고 부드럽고 섬세하게 서로 어우러지고 있었습니다. 서양화 기법으로 그려졌지만 그 안에는 한국의 자연과 계절만이 지닌 싱그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익숙한 풍경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에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다른 작가들의 정물화를 둘러보면서도 한국 작가들 특유의 섬세함과 색채 감수성은 분명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폐관 시간이 되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왔다는 것은 젖은 바닥 타일을 봐야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늘은 맑아졌습니다. 1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너무 아쉬워서 조각공원을 더 둘러보고 가게 되었습니다. 곽덕준, 10개의 계량기라는 작품이 눈에 띕니다. 저는 이 작품을 보며 사회적 위치가 높아질수록 더 큰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우리의 삶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위에 있는 계량기는
0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제게 성공과 책임, 그리고 비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는데요. 맨 아래 계량기들은 위에 놓인 계량기들의 무게를 함께 나누어 받고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계량기가 그 무게를 분산해 받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짊어진 무게는 알고 보면 주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함께 나누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가장 위에는 단 하나의 계량기가 있지만 그 아래에는 여러 개의 계량기가 그 무게를 함께 지탱하고 있는 작품의 모습. 이 모습이 한 사람의 자리나 성과도 결국 혼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바로 집에 돌아가지 않길 정말 잘했다고, 여길 와서 나 너무 행복하다고 느끼게 해줬던 풍경 중 하나였습니다. 천천히 주변 풍경과 조각들을 바라보고 감상하면서 과천관의 호수라기엔 작고 연못이라기엔 큰 아무튼 물가로 내려갔습니다. 잉어들이 밥 달라고 꿀꿀 합니다. 이 풍경을 봐보세요. 여름의 절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덥고 습해서 짜증나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제 눈을 사로잡은 5개의 석조물들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무죄였지만 거짓말을 많이 한 엉덩이 5이라고 혼자 제목 지어보고 킬킬 웃었습니다. 그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거짓말 많이 하면 똥꼬에 털 난다고. 이 엉덩이들은 거짓말을 좀 많이 했나 봅니다. 알고 보면 이곳도 작품입니다. 과천관은 산책하듯 걷다 보면 조경 사이사이에 자연스럽게 작품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작품은 클로드 라히르의 별들의 미립자입니다. 처음에는 좀 복잡한 돌담처럼 보였지만 흩어지고 뭉쳐져 있는 작은 돌들이 모여 마치 밤하늘의 별이 땅 위에 내려앉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상을 이루는 것도 특별한 하나보다 평범한 수많은 존재들의 집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리를 건너 주차장으로 가면서 주변 풍경을 찍는 사이에 물 위에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수십 번을 왔던 곳인데 이런 광경은 또 처음 봅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와야지 하는 아쉬운 마음을 넣어둔 채 잠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는데 인적 없는 서울대공원의 리프트가 열을 지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미술관 주차장, 그리고 인적 없는 놀이공원의 리프트. 매미 울음소리는 기묘한 곳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마치 짱구 극장판 한 장면에 있는 느낌이었달까요?
곧 있으면 중성마녀가 나타날 것만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비가 시원하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미술관은 많은 생각을 제게 남겨주었습니다.